안녕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부터 드립니다. 저는 벌써 인생을 60년 이상을 살아온 여자로 제 기구하고 고달픈 인생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고 싶어 이 자리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짧게 보면 비극, 길게 보면 희극이라더니 제 인생이 딱 그렇더군요. 항상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막상 60년을 살아보니 또 다른 모습이더이다. 제 이야기도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만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제 울분과 제 상심, 제 상처까지 전부 내려놓으려고 하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비극이자 지나보니 희극이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시골 촌동네, 진짜로 이런데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촌동네에서 태어난 촌년입니다. 병원을 가려면 차를 타고 20분을 좁기 나가야만 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전기는 겨우겨우 들어오게 되었지만 도시가스 같은 건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동네였고 LPG 가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나중 들어 길이 닦여 차도 들어올 수 있으니 전기도 가스도 신식으로 변경이 되었지. 그 전에는 아궁이에 불 피워서 떼고 촛불에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살던 집만 해도 초가 지붕이 얹어진 그런 곳에서 10대를 보냈으니 말입니다. 요즘은 남아있는 집도 없어서 사진이나 민속박물관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지푸라기 엮은 초가집. 저는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아이를 줄줄이 낳았고 맞이인 제 밑으로 딸린 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줄줄이 딸을 셋이나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어찌나 성의 없이 지었는지 막순이, 순자, 끝순이, 그리고 막내 아들 정우, 이렇게 네 남매가 묵직하게 지냈었습니다. 딸들 이름에서부터 애정이 얼마나 없었는지 눈치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딱 보고도 아시겠죠? 막순이는 막 낳은 딸, 순자는 다음이 아들이길 바라는 딸, 끝순이는 이제 진짜 끝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고 하시더군요. 딸들이 이름으로 받을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아들 하시면서 지었다고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며 막내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살아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시작된 차별이 나중에 들어서는 얼마나 심해졌을지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먹는 것도 아까워 죽겠다는 세 딸들은 그저 아들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저희는 서툰 솜씨로 우는 아이를 달래야 했고 기저귀 하나를 갈지 못한다며 혼이 나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막내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어명을 받든 셈이죠. 저를 비롯한 동생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로 밭일을 나가야 했고 강원도 총구석답게 감자를 캐야 했습니다. 철이 되면 고사리를 캐기 위한 산을 뒤지고 더덕을 캐다가 삼이라도 발견하는 날에는 밭일에서 제외되고 저녁으로는 귀한 계란 프라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막내 아들에게만 우리가 모은 쌈짓돈으로 산 고기 반찬을 주었고 저희들에게는 고기를 사면서 공짜로 얻어온 힘줄을 삶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구차하게 살았는지 나열하자면 끝도 없고 그 어떤 불운한 사람과 비교해도 저를 이길 사람이 없을 거라 자부를 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친 몸을 이끌고 머리 닐 곳만 생기면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기를 몇 년. 제 나이가 18 꽃다운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의 집으로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시골은 정말 촌 중에서도 촌이라 20대 중반까지 결혼을 못하면 어딘가 하자 있는 놈이라는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다리를 전다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들 빼고는 죄다 20살 초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꽤 먼 거리에 있는 타지까지 팔려가는 처지였고 남자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으니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어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짜고짜 부모님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사진 한 장을 턱 내밀었을 때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었죠. 저는 도망을 가고 싶은 생각을 했지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 볼모로 딸린 여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도망을 간다면 줄줄이 있는 동생들에게 그 자리가 주어질 테니 제가 희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들이 저에게 도망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동생들에게 이 짐을 떠넘길 수 없다고 내가 갈 테니 너희들이라도 제대로 살아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팔려가기 전날까지 동생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고 눈이 퉁퉁 부어버린 저를 보며 부모는 저에게 얼굴 못나졌다며 화를 내셨죠. 결국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날이 찾아왔고 남편이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도 온전하고 말도 잘하고 듣는 것도 잘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왜 나를 굳이 돈을 주고 사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했습니다. 시댁 살림은 넉넉한 편이어서 우리 막내 아들 정우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부도 시켜주고 등록금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이었고 서천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물어 이 시골에 있는 저를 점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는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워낙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니 그렇다 쳐도 둘째와 셋째가 참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타지로 나가는 건 처음인지라 제 처지 또한 무한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시집을 가서 합방을 하는데 남편이 힘을 영 쓰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28해를 지나고도 결혼을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합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편이 힘을 쓰지 못하니 당연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 시골 사람들에게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는지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몰매를 맞는 대역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까지 낳지 못한다고 아주 등신을 들여놨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고기잡이 일이라도 도우라며 난생 처음 배를 탄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뱃머리에서 구역질만 정신없이 했습니다. 제가 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뱃멀미가 엄청나게 심한 타입이었나 봅니다. 정말 머리가 어지러워 두 다리를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멀미를 했습니다. 저는 제 뱃속의 장기까지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을 못하고 배 구석에 앉아 계속 빌빌거리고 있자 시모는 저를 한 대 두 대 손을 올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손만 번쩍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시키는 일만 곧이곧대로 해야 하는 로봇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차리라고 하면 밥을 하느라 정신을 놓고 청소를 하라고 하면 청소를 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시집살이를 시켜도 너무 시키니까 시집을 온 지 2년째 되던 날 울면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강원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발 이 집에서는 나는 지나가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화를 잔뜩 내면서 제가 지금 집으로 돌아오면 17살밖에 되지 않은 정우는 대학을 어떻게 가겠냐고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매달 집으로 돈을 보내주어서 정우가 모자람 없이 공부도 하고 동생들도 배부르게 먹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버텨야 그 돈이 계속 지급이 될 거고 정우도 대학을 번듯하게 나와야 나중에 집안을 위해 힘쓰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 전화하는 것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봐야 위로의 말을 듣기는커녕 제 처지를 실감하는 비수만 꽂혔으니까요. 간혹가다 동생들이 전화를 받을 때만 통화를 했는데 동생들이 하는 말이 막내가 벌써부터 사고만 치고 다니고 공부도 쥐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배가 고프다고 매달 저희 시댁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막내 동생에게만 고기를 사준다고 서럽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동생들이 배부르게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생각보다 결혼 장사가 부모 욕심에 차지 않았는지 순자는 20살이 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다며 돈을 벌어와야 한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공장에 취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 공장에 들어갈 수 없는 끝순이는 여전히 남의 집 밭일을 도우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억장이 다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한탄스럽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들의 삶도 만만치 않더군요. 저는 결국 동생들에게 언니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는 조금만 버티다가 도망이라도 가라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며 살고 있었지만 제 슬픔을 동생들에게 굳이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나갔던 시부모 둘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태풍 예보가 한 차례 나온 날이었는데 고기잡이 배들은 정박을 하고 바다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보까지 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가 뜨지 않으니 본인들이 후다닥 나가서 한 타임만 쓸고 오면 된다고 시모가 욕심을 바락바락 부린 것입니다. 남편은 태풍이 분다고 하니 위험하다고 고기잡이를 나가지 말자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그러니 네가 물러 빠진 거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나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30분 이내로 돌아오겠다며 시부와 시모만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가자 몇 번이나 요구를 했지만 남편이 뱃멀미도 심한 사람인데 나가봐야 도움도 안 된다고 해서 저랑 남편만 두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진입한 태풍으로 인해 파도는 너무나도 셌고 고기잡이 배는 전복이 되었고 시부와 시모는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더니 고기밥이 된 것이라며 마을 사람이 모두 입을 모아 그들의 우매함을 꾸짖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저와 남편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시신 없는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솔직히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구박하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그렇고 천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문제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유일한 밥벌이 수단이었던 배가 사라지고 나니 우리 남편이 할 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배를 다시 사자니 그만한 돈이 없었고 당장 다른 일을 알아보자니 남편에게는 할 줄 아는 것이 고기잡이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집 배를 타자니 뱃삭이 적고 이리저리 재고 따지다가 결국에는 동네 어르신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수산 경매 쪽에서 오래 터를 잡고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수산 경매일을 해보라 권유해 주셨던 겁니다. 남편은 더 이상 놀고 먹다가는 둘 다 손가락만 빨게 생겼다면서 수산 경매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수산 경매일이 뱃일보다 훨씬 적성에 잘 맞았는지 아주 빠르게 적응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의 경매장에서 생선을 싸게 구입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수산 경매장 옆에 있는 시장에서 생선을 싸게 떼와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눈깔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적응해 가니까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고 대화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의 등살에 그동안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서로에게 있었던 오해가 서서히 풀리면서 저희 사이가 무척이나 좋아지게 되었는데 그 덕인지 결혼한 지 5년 만에서야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가 사라지면서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니 저희도 순조롭게 임신이 되었던 겁니다. 제 나이 23살에 임신을 했고 24살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시부모 생각이 절로 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를 봤어야 했는데 하면서 우는데 이상하게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에 우리 부모님이 염치도 없이 병원으로 찾아와 주셨고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아들을 출산했으니 출산 기념으로 돈 좀 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를 이을 아들을 떡하니 낳았는데 한 푼도 안 주면 서운하지 않겠나?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병원까지 와서 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말 맞다나 아들을 낳은 건 난데 돈은 왜 엄마랑 아빠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 이게 어디 지 부모한테 눈을 바락바락 뜨고 덤벼? 너 낳아준 게 누구야? 나야 나. 나 아니었으면 네가 태어나기나 했겠어? 이런 아들을 낳을 수나 있었겠어? 이게 다 엄마랑 아빠가 너 잘 낳아서 아들도 낳고 한 거 아니야. 돈을 주지 않으면 내 딸이랑 내 딸이 낳은 손주까지 강원도로 데리고 가겠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이제는 내 아이를 볼모로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아등바등 힘들게 살 때 모른 척 해놓고는 이제 와서 내 딸? 내 손주?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다. 이래놓고 돈 받아가면 나 몰라라 할 게 뻔한데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우리 부부한테 용돈을 줘도 모자랄 판에 애를 볼모로 잡고 돈을 달라고? 네가 이렇게 강짜를 부려봐야 우리한테 씨알이나 먹히겠나? 장서방, 우리가 손주 데려다가 키울 테니 돈 마련되면 보내도록 해. 우리가 못할 줄 알고? 내 핏줄 섞인 손주인데 우리가 애 데리고 갈 수도 있지. 돈 준비해 당장. 그러더니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냅다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뛰어서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에게 당장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헐레벌떡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저희 부모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만 어찌나 발이 빠르던지 이미 건물 밖으로 나가고 없더군요. 어떻게 눈을 뜨고 아이를 바로 앞에서 빼앗길 수 있는지, 아니 고작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손주를 그렇게 납치할 수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저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아이가 납치되었다고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호사 선생님도 놀래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출동한 경찰이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동을 했고 병원으로 달려오는 중 사거리에서 웬 남자가 차에 치였는데 그 앞에 아이를 안고 있는 노부부가 있더랍니다. 경찰이 왠지 신고 접수가 되었던 아이 납치 사건의 용의자라 생각이 되어서 부모를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포대기에 쌓인 아이는 우리 아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에 치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차에 치인 남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남편이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갈 무렵 납치 용의자를 쫓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지금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지만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즉사를 한 것 같다고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질 않더라고요.
몇 번을 경찰을 붙잡고 지금 제 남편이 죽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경찰은 계속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부모는 풀려나게 되었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죗값은 아무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엉금엉금 기어 장례식장을 내내 지키고 있는데 정말 꿈 같아서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더군요. 장례식장에 뻔뻔하게 나타난 부모라는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국화꽃 하나 올리고는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졸지에 과부가 되고 남편의 장례식을 아픈 몸으로 끝마치게 되었죠. 그래도 최근에는 사이가 참 좋았었는데 참 서글퍼지더군요. 아무리 시집살이를 당하는 동안 제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는 무심한 놈이었다지만 시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사이가 달라져 정이 붙었나 봅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들까지 낳았는데 우리 아들 커가는 것 한번 지켜보지 못하고 이리 허무하게 떠날 줄 알았겠습니까? 남편을 바다에 뿌려주고 나서야 빈자리가 실감났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서러운 와중에 우리 부모가 다시 나타나서는 애까지 데리고 어디 가서 뭐 해 먹고 살 거냐며 본가로 들어오라고 막무가내로 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대로 끌려서 강원도에 틀어박히게 되었죠. 본가에 가서 딱 3일간 죽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으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 차리라고 돈을 벌어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어 키우기도 모자란 시간에 돈을 벌어오라고 하루 종일 난리를 쳐대니 매일매일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서천에서 지내는 동안 둘째와 셋째마저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막내 아들 정우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대가리도 나쁜지 대학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수를 한다, 삼수를 한다 하며 집안에 있던 돈은 다 털어가더니 결국에는 계속된 실패에 술독에 빠져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는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을 퍼먹는 아들의 술값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고 우리 아들에게 먹일 분유값이 필요했기에 매일같이 밭일을 나가 하루 일당을 벌어오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차라리 조금만 더 컸어도 공장에 취직이라도 할 텐데 아직 너무 아기라 떼어놓고 10시간씩 일을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가며 1년을 보내고 우리 아들이 돌이 되었을 무렵 정우는 4번째 대학 입학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우리 부모도 정우에게 막말을 쏟아부으며 탓을 하더라고요. 에라이 돌대가리야. 여태까지 너 공부시킨다고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이었으면 우리 아파트 샀다. 다 썩어 빠진 집에 살면서 네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으면 떡하니 대학 붙어서 의사가 되어야지.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공부는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의사가 돼서 우리를 호강시켜줄 셈이냐? 그 말에 동생은 엄청나게 화를 내며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안 집기를 다 던지는 바람에 우리 아기가 깨서 엉엉 울기 시작했죠. 내가 언제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 그게 다 엄마 아빠 욕심이었지. 나는 그냥 대충 살다 대충 죽으려고 했다고. 그리고 술값 대준 게 언젠데? 언제는 나보고 스트레스 풀 겸 술이나 마시라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내가 언제 의사 한다고 했어? 그리고 애새끼는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정신 사납게. 이딴 집구석에서 공부를 하라고? 퍽이나 되겠다. 우리 아이가 엉엉 우니 부모도 정우도 애 때문에 정신 사납다며 화를 냈고 저는 그 밤늦은 시간에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애를 달래서 잠이 들면 다시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 몸을 뉘어야겠다 생각하며 애를 업고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돌기 시작했죠.
자꾸만 히끗히끗하며 우는 아들 녀석 때문에 저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마을을 걸으며 돌아다녀야 했어요. 겨우겨우 잠이 든 기색이 보이자 집으로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드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싶었죠. 그런데 글쎄 낡은 나무에 지푸라기가 얹어져 있던 썩어 빠진 우리 집이 활활 불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를 업고 있다는 것도 까먹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총구석에서도 아주 구석진 곳에 덜렁 있던 집이라 다른 집에는 피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만큼 소방차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겨우겨우 불을 끄고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사상자가 있나 살피고 있는데 글쎄 불에 탄 시신 3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불에 새카맣게 타버려서 신원 확인을 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부모와 막내 동생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도 너도 나도 증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깨부수는 소리가 났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도 시끄러워서 찾아오니 불이 났더라. 원래 저 집 아들이 술 먹으면 개가 되는데 오늘 저녁쯤에 술병 4-5개 들고 집에 가는 걸 봤다. 지 부모 맨날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잖아 하는 증언들이요. 늦은 밤이라 조용한 산골 마을에 모든 소리가 울려 퍼졌나 보더라고요.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내 밭일을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꾸벅꾸벅 졸면서 조사를 받는데 있는 그대로 전부 이야기를 했죠. 동생이랑 부모가 다투는 소리에 애가 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재우려고 밖으로 나왔다고요. 처음에는 제가 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 사고가 나서 그런지 저도 용의자로 올라갔었는데 제가 애를 안고 마을을 내내 돌았고 딱히 협의점을 찾을 수 없는지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모든 게 까맣게 타버린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이랑 저랑 살던 전셋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랴부랴 부모 손에 이끌려 강원도로 오느라 짐도 빼지 못하고 전세 기간도 남아있던 그 집 말입니다. 전셋집에 찾아갔더니 다행히도 집주인분께서 다음 달에 전세가 만료된다고 하시면서 재계약을 할 거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세간 살림에도 먼지가 쌓여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다들 쓸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빈자리가 꽤 크게 느껴졌기에 그 집에서 아들과 둘이 산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전세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저는 그 돈으로 아들과 둘이 살만한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다 한 뒤 아들과 새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해야 하나 막막해하던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우리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수익자가 막내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막내 동생까지 같이 하늘로 가버렸으니 남은 가족이 수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시집간 2 동생들과도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동생들과 정확히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니 수중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이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이 안 된 부모였지만 죽고 나서 돈이라도 챙겨주니 감사하더군요. 동생들과 돈을 나누며 우리 부모는 천벌 받은 거라고 아들이랑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오순도순 살라며 낄낄거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니 우리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리저리 보험회사를 돌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거니와 시부모의 사망보험금에 배에 들어있던 보험까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식간에 목돈이 생겨버렸고 아들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에게서 불을 얻게 되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면서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저는 이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서천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는 할 줄 아는 일이 생선 손질을 해서 파는 일이었기에 그 일에 집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산시장에서 같이 생선을 파는 상인들이 저를 하나둘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시 돌아와 자리를 잡기 전이라 경쟁 상대로 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따돌림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인들 사이에서 제 팔자가 드세도 너무나도 드센 여자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저를 피해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 말이야. 생긴 건 조용조용하게 생겨서 팔자가 드세도 굉장하게 드세다면서 시부모도 죽고 남편도 사고로 가버리고 거기다가 지 부모의 동생까지 불타 죽었다던데? 그러니까 말이야. 시부모는 물에 빠져 죽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어 지 부모는 불타 죽어. 아주 삼박자 제대로지 뭐야? 저렇게 기구하고 드센 팔자랑은 가까이 가면 기빨려서 안 되는 거 알지? 또 어찌 알아? 우리까지 큰일 날지. 그런 이야기가 돌고 돌아 결국에는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데리고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들을까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를 앞에 두고서 속닥속닥 들리게 말을 하는 상인들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에 대한 뒷말을 왜 그렇게들 하고 다니는 겁니까? 누가 들으면 제가 물에 빠뜨리고 사고 내고 불 지른 줄 알겠소. 저는 그때부터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상인들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다녔고 저는 혼자 싸워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저는 수산시장에 고립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저렇게 기가 세니 주위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지 아십니까? 다들 그렇게 죽었으니 이제 하나 남은 자기 아들은 목매고 죽겠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아니, 참으면 그게 병신이지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한 상인에게 생선 내장을 던지면서 바락바락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견디며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가게를 접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서천 어디를 가도 저를 손가락질한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아들을 데리고 머나먼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 정착을 하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고 아들은 당당하게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은 국밥집을 차려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모자가 살기에 모자람이 없었고 아들이 장가만 가주면 제 인생의 큰일은 모두 치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의 노후는 돌아가서 시부모와 부모, 남편의 보험금으로 전부 준비를 마친 뒤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국밥집에 정말 꾀지지한 여자가 들어와서는 꼬깃꼬깃 2,000원을 내밀고 공깃밥 한 개에 국물 1,000원어치만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행색이 거지 같아 보였는데 거지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여자라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여자가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이니 제 젊은 시절 고생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가 가장 불쌍하고 불우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기에 그런 사람들을 봐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가씨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밥 줄게 하고는 고봉밥을 떠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작게 말을 하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데 잘 먹어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일주일을 굶어도 저렇게는 안 먹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아가씨에게 배고프면 밥 더 줄 테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눈치를 힐끗 보면서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딘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더니 2,000원을 내밀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구겨진 그 2,000원이 전 재산으로 보였는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돈을 다시 아가씨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됐다고 사정이 딱해 보여서 밥 한 그릇 말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중에 꼭 갚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느낌이 싹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이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어디 일할 곳 있어? 아니요. 그러면 혹시 우리 가게에 직원 하나 구해보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일해볼래? 내가 월급은 많이 못 줘도 밥은 꼬박꼬박 줄 수 있어. 당장 어디 일할 데 없고 갈 데 없으면 우리 가게에서 한번 일해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정말 자기가 이곳에서 일을 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된다고 마침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가씨 손에 5,000원을 쥐어주면서 그 꼴로는 왔던 손님도 나가게 생겼으니 일단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5,000원을 들고 도망을 간다면 그냥 거지한테 적선한 셈 치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3시간이 지나니까 뽀얗게 씻고 나타났더라고요. 하지만 갈아입을 옷이 없었는지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벌옷이라도 챙겨줬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었네. 저희 가게에는 제가 아침부터 일찍 나와 육수를 우려내고 쉴 공간이 필요해서 마련해둔 작은 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옷까지 몇 벌을 두고 땀이 나면 갈아입고 했었는데 그 옷이 생각이 나서 아가씨에게 하나 건네주었죠. 제가 입던 옷이라 조금 촌스럽긴 했어도 워낙 곱게 생긴 아가씨라 그런지 그럭저럭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심성은 참 고운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리 가게에서 쭉 일을 하게 되었고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되어 제 가게 쪽방에서 지내며 일을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을 같이 손발을 맞춰보니 일도 잘하고 손도 야무지고 눈치도 빠르더라고요. 근데 아가씨는 부모는 어디 가고 혼자 그 꼴로 돌아다니게 된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는 안 계셨고요. 아버지와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도박 중독자가 되셨어요. 도박 자금이 부족해지자 결국에는 사채를 빌려다가 쓰셨고 사채업자를 피해서 혼자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 저를 납치해서 술집에 팔아버리겠다,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아이고, 고생 많았네. 그러면 사채업자는 따돌린 거야? 납치를 당했었는데 죽기 살기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밤이고 낮이고 노숙을 하며 여기까지 도망쳐 오게 됐어요. 제 고향이 원래 경주였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숨어들었으니 못 찾을 것 같긴 해요. 그 사정을 전부 듣는데 우리 부모 생각이 나면서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아가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 국밥집 단골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빚은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길래 저희는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더 흐르고 우리 아들이 평일에 연차를 냈다고 하면서 배가 고프다며 국밥집에 찾아왔다가 일을 하는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제가 도와주라 할 때는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한 번을 안 오더니만 퇴근하면 와서 설거지를 돕질 않나, 스스로 나서서 바닥 청소를 하질 않나, 아주 계산대 앞에 서서 아가씨가 일하는 걸 빤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생쇼였죠. 제가 기가 차서 제가 가게 문을 닫으면 아가씨가 쪽방에서 잠을 자니 밖에 걸쇠는 따로 닫지 않았어요. 혹시 아가씨가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집에 가자고 아들을 불러내니 가게에서 한잔하면 안 되냐고 슬쩍 눈치를 보길래 혀를 끌끌 찼죠. 아가씨 같이 한잔하자 하면서 셋이 술판을 벌였는데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아들이 아가씨한테 이거저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했는데
아가씨도 우리 아들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건지 곧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늙은이가 빠져줘야 할 일이 생겨도 생기겠다 싶어서 너네 둘이 마실 만큼 잘 마시고 문단속 잘하고 내일 보자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일은 예상치 못할 때 터지더라고요. 몇 개월간 아가씨를 추적했던 사채업자가 가게를 어찌 찾았는지 그날 딱 들이닥친 겁니다. 제가 돌아온 줄 알고 아들이 문을 열었는데 사채업자가 떡하니 들어와서는 아가씨를 끌고 가려고 한 거죠. 막으려던 아들이 밀려서 넘어졌고 벽에 부딪히면서 글쎄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찾아온 겁니다. 건너편에서 24시간 국수 장사를 하던 국수집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줬고 근처에 있던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다행히 현장에서 바로 사채업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아가씨가 끌려가지 않겠다고 길거리에서 내내 반항을 한 덕에 시간을 끌었던 덕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자다가 연락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경찰서에 갔더니 아가씨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더군요. 놀래서 바로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단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침이 밝자마자 경찰서에 와서 일을 해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처치를 다 받은 아들이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뇌진탕이라 며칠 머리가 울릴 수는 있는데 다른 곳에 이상은 없다고 퇴원해도 된다고 하길래 아들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까지 잘못됐으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경찰서에 가니 사건 조사가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사채업자는 불법적인 일을 수도 없이 벌인 나쁜 놈이었고 심지어 아가씨네 아버지까지 볼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합의할 거냐고 묻는데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란 작자도 풀려나서 아가씨를 염치도 없게 찾아왔는데 아가씨가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계속해서 도박을 하던 술을 마시던 이제 우리는 남처럼 지내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살다 조용히 죽으시라고요. 저한테 피해 오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아버지란 작자가 양심은 있는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더군요. 마음의 빈자리는 우리 아들과 제가 채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아가씨라고 부르던 여자는 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그렇고 그런 기류가 흐른다는 건 알고 있었고 손도 야무지고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그쪽 방에서 일하면서 지내는 게 기특하단 생각은 했으니까요. 사채 일도 잘 해결이 되었고 그 사채업자는 결국 다른 건에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게 밝혀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가 모아두었던 돈에서 빼서 주었고 며느리는 제게 평생 갚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효도하겠다는 둘을 막을 방법도 딱히 없었고요. 사실 막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똑부러진 아가씨라고 생각하거든요. 둘은 결국 평생을 함께할 가족으로 엮였고 여전히 저와 며느리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돈어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례는 아주 간소하게 치렀고 며느리는 모든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빚을 청산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남 괴롭히고 죄를 짓고 살면 고스란히 천벌을 받는다는 걸 누구보다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사는 게 목표랍니다.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돌아온다는 말을요. 여러분들도 항상 남을 돕고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